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결혼한 초보 아줌마예요. 이혼율과 부부싸움 빈도가 가장 높은 건 결혼하고 1년 이내래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부부도 요즘 엄청 싸우며 지내고 있어요. 큰 싸움은 아니고 자잘한 투닥거림이 대부분이지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같이 살다 보니 몰랐던 부분도 보이고 생활 패턴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끔은 결혼을 왜 했을까 후회도 하죠. 그래도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잘하고 싸우고 나면 먼저 사과하는 편이긴 해요.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훌륭한 중재자도 있고요. 남편과 싸우고 연락드리면 언제든 바로 달려와 주시죠. 게다가 어지간한 건 다 제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죠. 그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중재자는 바로 제 시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제게 친구 같은 분이기도 해요. 저 어린 시절을 함께 해준 분이시거든요. 제 남편은 한식당 오너 셰프예요.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죠. 저희 아버님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카운터가 아닌 주방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메인 셰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방에서 일하길 원하셔서 주방의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늙은이라고 종이 보는 일 시키지 말고 불 앞에 서게 해줘. 이게 아버님 근무 조건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요리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정식 자격증은 없지만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는 메인 셰프인 남편도 인정할 정도죠. 게다가 아버님의 음식 솜씨 덕분에 저와 인연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꽤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아빠는 제가 100일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에 부도가 나 실직을 하셨고 그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하던 일과 비슷한 군에 직장에 계속 서류를 넣고 구직 활동을 하셨지만 취업난에 휩쓸려 쉽지 않으셨죠.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시지만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어요. 부모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게 새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형편에 많이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결국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는데 우연히 엄마가 만든 반찬을 드시게 된 사장님한테 음식 솜씨를 인정받아 주방 일을 맡게 되셨죠. 덕분에 월급도 많이 올랐고요. 저는 학교 입학할 때까지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전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혼자 노는 아이가 되었어요. 외동딸이라 더욱 외로웠죠. 성격도 소심해서 친한 친구도 한두 명 뿐이었고 게다가 집이 누추해서 집에 친구를 불러와 놀 수도 없었어요. 집에 와봤자 맞아줄 엄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외롭게 자라야 했어요. 오히려 숙제가 많은 날은 숙제를 하다 보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숙제가 끝나면 공허한 건 마찬가지였죠. 집에 낡은 컴퓨터가 있었지만 느려서 오래 갖고 놀지는 못했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새 외로움에 익숙해져 갈 무렵 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9살 무렵 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 생겼는데요. 저희 아빠와 비슷한 연배의 아저씨가 하는 만두 가게였죠. 메뉴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군만두, 딱 3종류의 만두만 팔았어요. 아저씨의 만두는 금세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사들고 가면서 먹기도 하고 엄마들이 간식으로 사가기도 했죠. 게다가 아저씨는 인심도 좋았어요. 아이들이 사러 오면 꼭 한두 개씩 덤으로 더 주곤 하셨죠. 저도 그 아저씨네 포장마차에서 만두를 사 먹고 싶었지만 낯가림도 심하고 남한테 말도 잘 못 걸어서 그러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그날도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할머니 산소에 잠시 들렀다 간다고 좀 늦을 거라고요. 엄마 화장대 서랍에 돈 넣어두었으니까 먹고 싶은 걸 사 먹으라고 하셨죠.
돈을 보니 제일 먼저 만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혼자 만두를 찌고 계시더라고요. 전 한참을 망설이며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때 아저씨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제 손에 들린 1,000원짜리를 보시고는 만두 사러 온 거니? 하고 물었어요. 전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럼 와서 먹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아저씨의 물음에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요. 라고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고 포장마차로 가선 뭘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주문을 했고 아저씨는 제가 낸 돈보다 4-5개를 더 얹어주셨죠. 그날 먹은 만두는 정말 맛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아저씨네 만두 가게를 찾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에 어렵지 다음은 쉽다고 저는 그날부터 단골이 되었어요. 엄마한테 매일 받는 용돈을 들고 방과 후 아저씨한테 가서 만두를 사 먹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집에 갔다가 한가할 때 다시 와서 사 먹었고요. 왜냐면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늘 혼자 집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여기서 만두 먹으면서 아저씨랑 있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저씨는 아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아저씨는 왜 학교 앞에서 만두를 파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아서. 나도 은영이랑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거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 모습이 왠지 슬프게 보여서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저씨한테는 남모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형편이 나아지고도 이사를 안 가고 그 동네에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생이 돼서도 내내 아저씨와 함께 했죠. 제 생일에는 만두는 물론 작은 선물도 주시곤 했고요. 저도 아저씨 생신 땐 용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아저씨와 가까워지셨어요. 저를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해하셨고요. 아저씨는 제 삼촌처럼 친구처럼 늘 저를 응원해주고 아껴주셨죠. 수능을 보던 날에는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 시험 잘 보라고 찹쌀떡과 엿을 주고 가시기도 했고요. 그 응원 덕분인지 전 수능을 잘 치렀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저희 집 형편도 많이 나아져서 등록금을 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국가장학금의 도움도 좀 받았지만요. 하루는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입학 선물이라며 가방을 주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라 전 감동했죠.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돈 벌면 아저씨 가게를 내드리겠다고 큰 소리도 쳤고요.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는 여름방학을 얼마 앞둔 날이었어요. 기말 시험도 끝났고 종각만 남겨둔 상황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아저씨 만두 포차가 없지 뭐예요. 전 날이 더워 일찍 접으셨나 생각했죠. 여름에는 만두가 잘 안 팔리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저씨 포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장사는 안 해도 포장마차는 세워두는데 없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쎄해지더군요. 전 그 길로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기척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집 이사 나갔어. 어젯밤에 짐 다 빼서 나가던데 혹시 학생이 은영이야?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곤 안에 들어가 큰 봉지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봉지 안에는 냉동된 만두가 한가득 들어있었죠. 그 양반이 혹시 학생이 오면 주라고 맡기고 간 거야. 갑자기 떠나서 너무 미안하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만두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학생 울지 마. 평생 혼자 살더니
그 양반이 그래도 헛살진 않았네.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보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서운했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난 아저씨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두 분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전 아저씨가 남기고 간 만두를 냉장고에 던져두었어요. 야속해서요. 부모님은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라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런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한동안 정말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지낼 정도였거든요. 만두를 볼 때마다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다시 개강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상처도 점점 아물어갔어요. 아물었다기보다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순위가 뒤로 밀린지도 모르죠. 그래도 문득문득 아저씨가 생각날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긴 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 답답한 마음에 물음표만 늘어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다행히 바로 취업에 성공했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때 입사한 회사예요. 대학 4년 내내 솔로로 지내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가게 됐죠. 한참 식사를 하는데 옆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웬 아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가 먹을 수 있게 계란찜을 서비스로 2개를 달라고 했다나 봐요. 비록 적은 양을 요구했다지만 엄연히 메뉴에 가격이 명시된 음식을 공짜로 해달라고 하니 식당 측에선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거죠. 직원은 계란찜을 정식으로 주문하면 아기 먹이고 남은 건 포장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애엄마는 그걸 가지고 손님 대접이 개판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 식당 직원은 어땠겠어요.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던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도 꽤 침착하게 대응하더라고요. 나라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을 텐데 말이죠. 애 엄마는 인터넷에 리뷰 쓸 거니까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돈 아끼려는 욕심에 남의 장사를 망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저기요, 메뉴에 계란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정식 메뉴인데 본인 돈 주고 먹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기 먹일 건 직접 싸우던가요. 본인 잘못을 왜 식당에 넘겨요? 전 제가 말해놓고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동료들도 절 보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제 말에 애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고 거기에 주위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자 후다닥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애 엄마가 나가자 직원은 제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제 덕분에 잘 넘겼다고요. 그리고는 제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따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요. 전 얼떨결에 번호를 찍어 주었어요. 며칠 뒤 그 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정을 들은 식당 주인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 오라고요. 전 저녁을 먹으면서 그 직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홀 직원이 아닌 그 식당 주방장이었더라고요. 우린 얘기를 할수록 서로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사람과 전 종종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린 연인 사이가 됐고요. 남친은 식당을 창업하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아빠랑 단 둘이 살아서인지 아빠를 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입장에선 가끔 샘이 날 정도로요. 그렇다고 파파보이는 아니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사귄 어느 날이었죠.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꿈을 이루게 됐다고요. 자기 식당을 차리게 된 거예요. 대견하더라고요.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꿈을 이뤘으니까요. 그 후 우린 가게와 집기를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게 계약을 하는 날 남친은 제게 청혼을 했죠. 그동안 사귀면서 남친의 됨됨이에 믿음이 갔던 전 당연히 승낙을 했고요. 그렇게 전 사귀고 처음으로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잘 보이려고 새 옷까지 사입고서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아버님이 나와 절 맞아주셨어요. 전 긴장해서 얼굴도 못 들고 허리 숙여 90도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맙소사. 순간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글쎄 제 눈앞에 8년 전 말없이 사라진 만두 아저씨가 서 계시지 뭐예요. 아저씨도 절 알아보시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은영아, 네가 어떻게 여길?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덥석 안고 투정을 부렸어요. 왜 말도 없이 떠났냐고요. 아저씨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한참을 미안하다고 하셨죠. 남친은 저와 아저씨를 진정시키고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전 아저씨와 제 이야기를 해주었죠. 얘기를 들은 남친은 놀라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이게 보통 인연인가요? 저는 남친을 통해 제가 몰랐던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와 부인은 남친이 어릴 때 이혼을 했대요. 아저씨가 제가 살던 동네를 이사를 온 게 그 무렵이었고요. 남친은 엄마를 통해 이혼 사유가 아빠의 도박 때문이라고 들었고 어린 마음에 아빠를 많이 원망했었대요.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집으로 찾아온 어떤 아저씨를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엄마의 전 애인이었대요.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랑 살던 중 외도를 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친정이 잘 살았던 엄마는 경제력을 앞세워 아저씨를 압박했고 가난했던 아저씨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순순히 양육권을 포기하셨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친은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모았죠. 언젠가 아빠를 찾아가려고요. 그러던 중에 먼 친척을 통해 아저씨와 연락이 닿았던 거죠. 다행히 친척분이 살 곳을 마련해 주어서 부자는 함께 살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아저씨와 헤어지게 된 그날부터요. 아저씨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절 위에 얼음주머니를 만들어주셨어요. 미안하구나. 그때 상황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서 너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올 수밖에 없었단다. 아저씨의 사정을 다 듣고 나니 서운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저씨를 시아버지로 모시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기뻐하는 건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딸 삼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남친은 남친대로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라고요. 아버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곤 엄청 놀라셨죠.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요. 하긴 저도 가끔 실감이 안 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아저씨는 보자마자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셨죠. 이상가족 상봉처럼요. 그러면서도 서운했던 마음도 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떠나는 건 아니죠.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엄마는 아저씨를 향해 투정하듯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려고 그때 헤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돈으로 만난 걸 무척 반기셨어요. 오랜만에 회포를 푸신 양가 부모님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시작하셨죠. 아저씨는 서로 사정을 뻔히 아는 사이에 거칠해 할 거 없다시며 예물이며 예단이고 필요 없으니 하나도 들고 올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잘 키운 딸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닌데 후회 안 되게 보내고 싶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죠.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의 어머니였죠.
친척을 통해 제 번호를 알게 됐다며 할 말이 있어 전화했다고 하시더군요. 보아하니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아들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았어요. 용건은 대략 이랬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않고 상견례에도 안 부를 수가 있냐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시며 저희 집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더라고요. 혼수 문제도 그렇고 예단비 문제도 상의해야 하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요. 제가 남편과 어머님 상황을 모른다면 모를까 다 아는 상황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시종일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셨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대답만 하고 서둘러 통화를 끊을 생각이었는데 세상에 뻔뻔하게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 죄송한데요. 아직 결혼 전인데 저한테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안 모신 건 아버님과 오빠 결정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쩌겠어요. 인사 받으시려면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오빠가 가자면 그때 따라갈게요. 제가 시댁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오빠하고 상의하시고요. 결정되면 그때 인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이런 막대먹은 기집애가 다 있냐며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아주 꼴도 보기 싫었죠. 전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앞으로는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자기가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어머님을 만나러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하고서요.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밤 늦게나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고 온 날부터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무슨 고민이 있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대놓고 물었어요.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자기 힘들면 내가 가서 사과드릴까?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미루면 안 될까? 황당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결혼식을 연기하자니요. 전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고 부탁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전 이유를 듣기 전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살 기도를 하셨어. 연락받고 가보니 병실에 누워 계시더라. 같이 사는 분이 그러는데 자식한테 버림받고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한 애미가 살아서 뭐하냐고 한탄하시더니 약을 드셨다나 봐. 그동안 엄마를 많이 미워했지만 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다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척해. 어떻게든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식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도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니. 나도 이런 말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이 결혼 그만두자.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나요? 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친은 그대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믿어왔던 남자한테 한순간에 버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전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다음날 회사엔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파혼 얘기를 들으셨다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죠. 전 다 끝난 마당에 감출 것도 없다 싶어 어머님이 자살 기도를 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곤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곤 바로 일어나셨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문병 오셨던 날 제가 어머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에 아버님은 이것 또한 쇼라는 걸 짐작하셨대요. 그 길로 어머님을 찾아가셨고 동거남을 통해 어머님 자살 기도가 거짓이란 걸 알게 되신 거죠. 아버님은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지만 한번 화가 나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버님이 그냥 넘기실 리 만무했죠. 아버님은 어머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안 세간을 다 부셔놓으셨대요. 그리곤 낡은 각서 한 장을 내미셨죠. 그건 오래전 두 분이 이혼할 때
아버님이 장인어른한테 받아놨던 각서로 거기엔 어머님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요. 장인어른이 이 각서를 쓰시면서 그러시더라. 아무리 미워도 네 새끼한텐 애미 아니냐고. 나도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누명을 쓰면서도 상훈이한텐 비밀로 했는데 이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참에 네가 형제들 앞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내가 처형한테 다 말할 참이야. 네가 네 둘째 형부랑 붙어먹었다는 거 네 언니한테 다 불어버릴 거라고. 그 말에 어머님은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셨죠. 잘 사는 언니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는 판에 형부랑 놀아놨던 걸 들키면 그날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까요. 인간아, 넌 나이를 먹고도 이러고 사니? 젊어선 철이 없어서 그랬다 치자. 환갑을 바라보는 게 아직도 철없어 그렇다고 할래? 왜 네 욕심 채우자고 애들까지 갈라놓냐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내가 벌인 추잡한 일들 입에 담지 않은 건 너 위해서가 아니야. 다 내 새끼 때문이었어. 근데 네가 감히 내 새끼 혼사를 망쳐? 좋은 말 할 때 상훈이한테 전화해서 자살기도 쇼였다고 이실직고 해. 앞으로는 일절 애들 일에 간섭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안 그랬다간 이 각서 네 언니 집에 보낼 테니까 알았어? 그날 밤 어머님은 제 남편한테 전화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남편은 그 길로 제게 달려와 자기가 경솔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전 아버님의 노고를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해줬고요. 그렇게 우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치렀고 아버님 댁 옆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아버님은 돈 줄 테니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싫다고 우겼죠. 아버님은 저한테 시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오랜 친구 같은 분이니까요. 곁에 살면서 옛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같이 남편 욕도 하고 그러려고요. 물론 남편 모르게요. 참, 얼마 전 친척분을 통해 어머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결국 둘째 언니한테 형부랑 놀아난 사실이 들켜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다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둘째 언니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어머님의 동거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님 형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다 불어버렸다지 뭐예요. 멍청하게 어머님이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며 생활비까지 모두 둘째 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거란 걸 몰랐던 거죠. 암튼 그 일로 어머님은 형제도 잃고 살던 집도 잃고 남자까지 다 잃었대요. 이 정도면 자업자득이죠. 반면에 아버님은 봄날을 맞으셨어요.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아버님을 좋아하는 여사님이 있거든요. 남편 몰래 종종 여사님과 데이트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기분도 좋으시고 얼굴이 확 피셨어요. 아버님의 연애 코치로서 아주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지만 아버님과 저처럼 질기고 단단한 인연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에서 시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평소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 역시 돌아온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 전 현실로 증명이 되었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우리나라 3대 명문대 중 하나인 K대학교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언가에 꽂히면 꼭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제게 공부는 자존심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고요. 저희 엄마한테는 고액 과외 한번 받지 않고도 명문대에 진학한 딸이 늘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아빠가 운영하시던 건축 관련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죠. 살던 집에서도 이사를 해야 했고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일을 하셔야 할 정도로 집 사정이 좋지 못했어요. 어수선한 환경 때문인지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장학금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계획에 없던 휴학을 하게 되었고요. 당장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이라도 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엄마의 친구분 도움으로 대형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로펌이라니.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전 꿈의 직장에 다니게 된 게 마냥 좋기만 했어요. 나도 빨리 이쪽 일을 하는 버젓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출근을 했죠. 로펌에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눈에 띄지도 않는 청소나 잔심부름이 고작이었지만 타고난 머리로 일도 빨리 배우고 야무지게 잘하니 사무장님들이 예뻐해 주시더군요. 덕분에 저는 아르바이트였지만 일의 재미를 느꼈고 저도 로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로펌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보다 6살 많은 젊은 사무장님과 친해졌어요. 당시 제 연애 경력은 또래 남자친구랑 100일 정도 사귄 게 고작이라서 어른 남자의 매력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죠. 사무장님은 외모도 뛰어난 데다 옷도 잘 입고 말솜씨도 좋아서 여직원들이 호감을 갖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자신감 하나는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저였지만 정직원도 아니고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처지라 짝사랑으로 만족하기로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더랬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월급날이었어요. 모두 같은 날 월급을 받았기에 사람들은 신이 나서 오랜만에 회식을 하자고 했죠. 사실 전 회식은 처음이라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마침 제 환영회를 겸하는 자리라서 저는 폭탄주를 릴레이로 마시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화장실 변기를 잡고 한참을 씨름해야 했죠. 머리가 깨져나갈 것 같아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할 때쯤 제 눈에 아른하게 사무장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많이 힘들면 내가 말해줄 테니까 집에 가도 돼. 상냥한 사무장님의 말투에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대로 그에게 입을 맞췄지 뭐예요. 그리곤 술이 확 깨버렸죠. 술 때문인지 창피해서인지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가게가 멀어지자 그제야 저는 길가에서 자책했어요. 미쳤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전 당장 내일 출근해서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나 걱정이 태산이었죠. 혹시 여직원들이 봤으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크락션을 빵빵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놀라서 옆으로 비켜보니 사무장님의 차였어요. 타! 데려다 줄게. 그가 말하더군요. 전 등을 돌려 얼굴을 숨겼죠. 뭐 하는 거야? 그런 대범한 짓을 벌여놓군. 설마 이제 와서 내숭 떠는 건 아니지? 그는 제가 창피해할까봐 일부러 농담조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눈 딱 감고 차에 올랐어요. 운전하는 사무장님의 옆모습을 보니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어요. 제 심장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한 그때 집이 어디야? 거기 내비에 집 주소 좀 찍어볼래? 운전 중이던 그는 제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죠. 가깝네? 네. 저는 짧게 대답했고 우리 둘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이후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굴려봤지만 폭탄주 때문인지 대화거리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런데 3학년이라고 했나? 남자친구는 있어? 제가 머리를 막 굴리고 있던 그때 그가 먼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냉큼 없다고 대답하곤 사무장님은요? 라고 되물었죠. 사실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았어요.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없는데. 그의 대답에 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집에서 장가가라고 안 하세요? 이상형은 어떤 여자예요? 아까는 떠오르지 않았던 질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긴 귀여운 여자를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만나는 여자 없냐고 물어보시는 정도라고 대답했고요. 그렇게 그와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질 즈음 애석하게도 그의 차가 저희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친 김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죠.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기 골목으로 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우리 가서 컵라면 먹을래요? 저는 사무장님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라면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우린 편의점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컵라면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이런 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알지? 사무장님이 절 보며 말하더군요. 그런 말 하는 거 여자한테 실례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 툴툴거리며 말했죠. 술 먹고 아무 남자한테 뽀뽀하는 건 더 실례거든. 사무장님은 귀엽게 입을 삐죽였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웃고 말았죠.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린 그날 이후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몰래 하는 사랑이 더 뜨겁다고 우리는 회사에서 연애하듯 만남을 이어갔어요. 화장실에 가면 슬쩍 만나고 점심시간에 티 안 나게 옆에 앉는 등 스릴 있는 연애를 이어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 연애의 묘미는 여직원들이 그에게 관심을 끌려고 작당을 벌일 때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끼를 부려봐도 이미 그는 내 거라는 사실에 전 남모를 희열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또래의 남자보다 어른 남자와의 연애는 뭐랄까, 그간 제가 경험하지 못한 레벨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와의 시간은 정말 꿈 같았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지방에 사는 그의 부모님이 친척 결혼식이 있다며 서울에 오신 날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식장에 다녀와야 했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다 해서 그 주의 주말은 못 만날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오시는 건데 당연히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모님께 제 얘기를 했더니 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이참에 그의 부모님께 잘 보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얌전한 차림으로요. 그렇게 떨리는 첫 대면의 순간이 왔어요. 왔어?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말한 현주예요. 현주야, 우리 부모님이셔. 인사해. 그의 소개에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곤 자리에 앉았어요. K대 학생이라면서요? 지금도 기억하는 그의 어머니의 첫 질문이었죠. 네, 휴학 중이에요. 왜? 어디 유학이라도 가려고 그러나? 요즘은 다들 스펙 쌓는다고 1, 2년 정도는 휴학한다고 듣긴 했어요. 어머님 말에 저는 난감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이미 그가 제 휴학 사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엄마, 초면에 그런 질문은 좀... 그는 난처해하는 제 모습을 보곤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왜? 내 질문이 실례가 됐니? 그의 어머니는 쉽게 그만두지 않을 눈치였어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제가 막 입을 때려는 순간 그가 하지 말라고 고개를 가로젓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조건을 많이 따지는 분이라는 걸요. 제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자 어머님은 저를 수상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아무 말이라도 해야 했죠. 곧 졸업인데 제가 너무 사회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휴학하게 됐어요. 제 대답에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의 부모님은 지방 중심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들 셋을 모두 유학까지 보내시고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상가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셨죠. 그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자식들도 잘 키웠다 소문난 집 중 하나였던 거예요. 법대를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당신의 아들은 충분히 변호사까지 될 수 있는데 사법고시를 보는 게 귀찮아서 저러고 산다며 저에게 자랑 같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자의 어머니 말씀이니 듣고 있었지만 조금 힘들었죠. 주말이 지나고 로펌에 출근한 저는 일부러 남친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저의 태도에 제가 삐진 것을 알아차린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온갖 손짓을 다 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모습이 여직원들 눈에 딱 들어가고 만 거예요. 방금 뭐야? 내가 뭘 본 거지?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탕비실로 끌려가 언니들한테 둘러싸인 채 질문 세례를 받았고 무슨 치조라도 당한 양 기가 쪽쪽 빨리고서야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보니 그가 두고 간 듯한 마카롱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 후 그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사과를 듣고 마음을 풀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로펌에는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이 쫙 퍼졌어요. 간혹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은근히 그런 상황을 즐길 정도로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저와는 달리 남친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탕비실을 지나다 남친과 어머님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요. 전화기 밖으로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요. 어머님께선 남친이 결혼 상대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절 만나 시간 낭비를 한다며 무척 화가 나셨더라고요.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밖으로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통화를 엿들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만 신났던 제가 한심했고 남친한텐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전 남친한테 휴게실에서 하는 통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왜 그동안 혼자 힘들었냐고 물었더니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랬다고 알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학하려면 등록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궁금하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자기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라도 자기가 시켜주고 싶다고요. 저는 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제 등록금을 대신 내준다니. 대신 내준데도 받을 생각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고 그 정도로 나를 좋아하나 싶어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건 어때? 갚는 건 내가 도와주더라도. 아니다. 그냥 여기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과외를 하는 건 어때? 내가 소개할게. 그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안 그래? 너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 모습에 좀 전에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실망스럽더라고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선 자기 부모님이 인정할 조건을 갖추라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전 제 등록금을 내준다는 말에 감동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제가 말이 없자 기분이 상했다는 걸 알았는지 자신은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은 없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오죽하면 이 남자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돈 없는 서름을 처음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남친이 있는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과외를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수업이 있어서 그와 만나는 시간은 줄었지만 졸업장을 따야 했기에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집에도 아주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외 받는 학생이 독감에 걸려서 아주 오랜만에 시간이 생겼지 뭐예요. 모처럼 그와 데이트를 해야겠다 생각한 저는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뭘 할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의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지 뭐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놀란 저는 사람들도 많은 거리에서 핸드폰에 대고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마침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우리 전에 만났던 가게에서 만날까? 저는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란 걸 알았지만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나오라니 나가야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낯선 여자도 같이 있더라고요. 왠지 불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게 여자를 소개하시더군요. 빨리 왔네? 인사해라. 우리 승현이랑 결혼할 애다. 그 말에 전 멈칫했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제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여자 명함에 교수라는 두 글자가 선명히 보이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너 따위는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제 알았으면 적당히 빠지라는 남친 어머니의 속내가 선명히 보였어요. 그야말로 이 자리는 저에게 제대로 망신을 줘서 당신 아들한테서 떼어놓겠다고 작정한 자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싫으셔도 승현 씨 몰래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복학하려고 거의 준비도 끝났어요. 졸업하면 로펌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사법고시 준비해서. 어머머, 사법고시요?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처음 본 여자가 제 말을 끊고 비웃더군요. 저는 불쾌해서 그 여자를 노려봤어요. 생각 같아선 한 대 치고 싶었죠. 그러자 남친 어머님이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제게 나를 세우지 뭐예요? 어머 얘, 너 지금 우리 며느리를 노려보는 거니? 얘 웃기는 애네? 고졸인 주제에 꿈도 크지. 사법고시가 무슨 운전면허증 따는 건 줄 아니? 우리 아들같이 똑똑한 애도 힘들어하는 시험을 니깎게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남친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모르게 그 사람한테 헤어지라고 압력 넣으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끼더군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내가 언제 우리 귀한 아들한테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니?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까지 데려온 애한테. 어머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여자는 더는 못 봐주겠다는 듯 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주더군요. 그녀의 핸드폰에는 다정한 연인의 사진이 여러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연인은 다름 아닌 제 남친과 바로 제 앞에 앉아있는 여자였어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더군요. 이 사진이 어머님과 제가 일방적으로 그쪽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내가 제자 같아서 하는 말인데
어울리지도 않는 어린놀이는 그만하고 나이에 맞게 노세요. 여기 있는 어머님과 여자보다 남친이 더 괘씸했어요. 제가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던 그 시간에 자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너무 분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며 두 여자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웠는지 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끓어오르는 화에 도도한 교수님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소리쳤어요. 어머, 얘 좀 봐.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없는 집 애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어머님은 끝까지 절 깎아내리시더군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전 화도 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성질을 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여자를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는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로펌도 그만뒀어요. 그 사람을 보면 제가 그땐 어떻게 할지 저도 제가 무서웠거든요. 첫날은 울고 다음날은 죽은 사람처럼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로펌에 소개해 주셨던 엄마 친구분이 로펌에 퍼진 제 소문을 엄마한테 말했더군요. 엄마는 복학을 하라며 등록금을 빌려 오셨어요. 가난 때문에 딸이 그런 꼴을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면서요. 전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미안했지만 그 돈으로 복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치욕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복학을 했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그러던 중 로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직원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다음 해 그 여교수와 결혼한다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오로지 성공밖에 없다 생각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목표가 뚜렷해지니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대학 졸업 후 사법고시 최종 합격이란 결실을 얻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세상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저는 모처럼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한 것 같아서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빠의 사업도 조금씩 펴가서 안정적이게 되었어요. 전보다 규모는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거죠. 지난 몇 년간 고생을 했던 우리 가족은 그날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 저는 무사히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고 그렇게 바랬던 변호사 배지를 가슴에 달게 되었어요. 전 사법연수원을 좋은 성적으로 마친 덕에 대형 로펌들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중엔 지우고 싶은 흑역사의 로펌도 껴있더라고요. 저는 친분이 있는 직원을 통해 전 남친이 아직 거기에 근무하는지 알아봤어요. 다행히 아직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복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그 로펌으로 가기로 했어요. 신입 변호사인 저에게 로펌에선 고급 세단 한 대와 억대 연봉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됐어요. 대표 변호사님이 저를 소개하자 로펌 사람들은 다들 놀라는 눈치였죠. 자기들 밑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 했던 제가 자신들 상사라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전 남친이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자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분했던 순간들이요. 당시 그 사람은 제가 로펌을 그만두자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고는 미안하다는 전화나 문자 하나 없었죠. 아마도 다신 볼 일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외한 거죠. 더 기가 찬 건 콧대 높은 와이프한테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되어 다시 나타나니 저랑 다시 어째보려고 수작을 부린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를 부하 직원 부리듯 하대했고 전부인으로 인한 트라우마인지 그는 저한테서도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가 자기 건물에 속썩이는 세입자가 있다며 아들이 일하는 로펌에 찾아온 거였죠. 사무장이랑 상담해도 된다고 말해도 당신은 변호사랑 상담할 거라고 박박 우겨서 변호사들이 일하는 탑층까지 행차한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저랑 딱 마주친 거죠. 저를 못 알아본 어머니는 저에게 공손하게 다가와 이러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여기 사무장인데 같은 식구니까 모른 척 마시고요. 이 상황이 어찌나 웃기던지 참기 힘들 정도였죠. 어머니, 저는 못 배워서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당신이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황당해하던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도착하자 그제야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후질구레 하더니 차림새는 못 알아볼 정도로 나아졌구나. 근데 고졸 너 아직 여기서 일하니? 그만둔 거 아니었어? 그 망신을 당하고도 이러고 있다니 넌 참 벨도 없는 애구나. 좀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니 무슨 병검술도 아니고 얼굴을 싹 바꾸는데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눈으로 저를 가리키군. 엄마, 쟤 이제 고졸 아니고 우리 로펌 변호사야. 더 망신당하지 말고 얼른 나가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죠. 믿기 어렵다는 듯 제게 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어떻게 고졸이 변호사가 돼? 전 이때다 싶어 눈 딱 내리깔고 또박또박 얘기했죠. 변호사라는 거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세요? 아, 맞다. 아드님은 귀찮아서 사법고시 안 본다고 했던가요? 사법고시란 게 귀찮고 말고 할 일인가요? 그냥 당신 아들은 못하는 겁니다. 좀 솔직해져 봐요. 누가 보면 아주머님 아들 이 로펌 대표라도 되는 줄 알겠더니 그냥 속물에 허세에 찌질 그 자체네요. 교양 없이 난동 피지 말고 당장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제 말에 그와 그의 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며 씩씩거렸죠. 저는 재판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김 사무장님은 오늘 점심때까지 최혜란 씨 사건 기록 내 책상에 가져다 놓으세요. 전 남친한테 업무 지시를 하곤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역시나 소식 빠른 여직원들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었는데요. 저의 변한 모습과 제가 당신 아들을 부려먹는 모습에 펄쩍 뛰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면서 응급차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리고 그 달이 끝날 무렵 전 남친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어요. 그 이유 소식은 저도 알지 못하고요. 처음엔 복수로 시작했던 변호사 일이 밀려드는 사건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전 남친 소식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다른 로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꿀같은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쉬는 탓인지 잠시 잊고 있던 옛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긴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아줌마예요. 같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0대 후반에 만나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아들이 고졸 출신 격리인 저랑 만나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죽어도 저랑 결혼하겠다는 아들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는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사랑이 극진했던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신혼 초부터 시작됐어요. 사사건건 제가 하는 건 못마땅해 하셨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자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요. 가뜩이나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일까지 그만두고 노는 꼴을 보려니 심사가 뒤틀어진 거예요. 한창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인데도 어머님은 절 식모처럼 부리셨어요. 툭 하면 저더러 게으르다고 핀잔 주시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태아한테도 좋다며 놀지 말고 일하라고 다그치셨죠. 매일같이 청소기 돌리는 건 물론이고 손걸레질에 구석구석 쌓인 먼지털이 청소까지 매일이 대청소날 같았어요. 심지어 거실 마룻바닥이 광이 나도록 마루 광택제까지 뿌려가며 마루 관리까지 시키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에 참다 못해 용기 내서 한마디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매일마다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라시는 건 임산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잘 만나 팔 잡혔으면 적어도 집안일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절 타박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억지에 화도 나고 억울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그리곤 아무렇지 않은 척 천연덕스럽게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얼렁뚱땅 넘기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올 것 같은 촉이 발동할 때마다 미리 준비를 했어요. 너무 힘이 든 날엔 도우미 이모님을 불러서 사전에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해두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참견은 비단 청소만은 아니었어요. 임신한 저에게 명절 음식 준비까지 떠넘기셨거든요. 명절 음식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공들여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시면서 절 대갓집 머슴 부리듯 마구 부리셨어요. 그 바람에 전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했죠. 근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누군 일 많이 하고 누군 적게 하면 잘 지내던 사이에도 골이 생기는 거. 전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어가며 죽어라 일하는데 동서는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명절 전날 와서 전이나 몇 점 붙이는 게 다였어요. 그나마 일찍 오기나 하면 말도 안 해요. 꼭 일 다 끝나갈 무렵 세상 일 자기가 다 한 얼굴로 오니 얄미운 거죠.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시장 바다가 음식 냄새 맡아가며 일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러니 혼자 편의를 받는 동서가 미워 보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며느리 부려 유난 떠는 시어머니 탓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 집에선 시어머니가 상전인데 까라면 까야죠.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툭 하면 임신했을 때 움직여야 순산한다는 말은 또 얼마나 하시는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놈의 잔소리만 안 들어도 일할 맛 나겠구만. 얼마 전에도 저한테 한 소리 하시는데요. 어찌나 기가 차던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어머니, 아무리 임산부한테 적절한 활동이 좋다고 해도 그렇죠. 굳이 명절 음식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기어오른다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화가 났지만 전 이번에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난 날 저는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딸이었죠. 그런데 딸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중증 폐질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는 면역이 약해진 상태로 폐가 많이 망가져서 호흡이 급속도로 약해지셨죠. 평소에도 호흡기 쪽이 약했는데 그동안 잔병치레가 많아 잠깐 방심한 사이 결국 중증으로 발전된 거였죠. 엄마는 호흡곤란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죠. 전 산후조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곤 엄마를 살피러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어요. 출산 후에 아직 몸 상태도 온전치 않은데 육아와 병간호까지 겸하다 보니 제 몸은 말이 아니었죠. 결국 얼마 안 가 힘에 부쳐서 육아엔 소홀해지고 말았어요.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딸아이는 그나마 남편이 봐줄 수 있고 정 안 되면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친정엄마는 저뿐인데요. 결국 전 엄마를 택한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제 딸과 남편한테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그런 제 처지를 이해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전 한결 편한 마음으로 병수발을 들 수 있었죠. 남편은 오히려 병원에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자기 대신 잘 케어해드리라고 당부까지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했죠. 회사 일도 힘들 텐데 딸아이 육아의 일부분을 남편한테 맡기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뒤부터는 제가 엄마 간호를 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에는 베이비시터를 불러 아이를 맡기곤 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평소에 못한 만큼 최선을 다해 육아에 힘썼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시어머니한테는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잔소리를 해대셨거든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걱정이 태산인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절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친정엄마 챙기느라 육아와 가사일에 소홀하니 이때다 싶으셨던 거죠. 저만 봤다 하면 불만을 쏟아내시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잔소리가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곤 어지러진 집안 살림을 보시곤 역시 또 한 소리를 하셨죠. 설거지는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지. 이런 것도 말을 해줘야 하니? 세상에, 여기 늘어놓은 장난감들은 다 뭐니? 어쩜 집안꼴이 이게 다 뭐냐? 그러고도 내가 가정주부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 판에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잔소리를 해대니 정말 폭발 일보 직전이었어요. 전 한다고 하는데도 꾸지람까지 듣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그대로 펑펑 울고 말았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우는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눈 한 번 깜빡 않는 거 있죠. 제가 울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집안일 밀리지 말고 제때 하라고 자신이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딸아이가 우니까 손녀딸 놀란다고 저보고 뚝 그치라고 화까지 내시는 거예요. 솔직히 당신 딸이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시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남보다 못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딸애가 놀랄까봐 전 울음을 그쳤어요. 근데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갑자기 자식 집에 찾아와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놔도 되냐고요. 매번 이런 일로 감정은 상했지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따지기도 그렇고, 게다가 시어머니 성격상 제가 따진다 해도 받아들일 뿐도 아니고, 암튼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죠 뭐. 정말 사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본편은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명절 음식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시댁에 들락거리면서 명절 음식을 해내야 하는데 글쎄 이번엔 저 혼자 다 하라시지 뭐예요. 동서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명절 당일에나 온다나 뭐라나. 정말 헉소리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마 상태 때문에 혼자 두기 무서운데 일주일 넘게 병실을 비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사정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입원해 계신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 저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고 명절 음식 못해요. 이번 한 번만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 병수발 때문이니 이번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드린 말씀인데 글쎄 뭘 하시는지 아세요? 너 왜 이러니? 너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 집 사람인 건 모르니? 친정엄마 아프다고 우리 조상님들 밥 굶길 작정이야.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그럼 이 집 귀신들 밥 먹이자고 우리 엄만 죽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기가 막혀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네 남편이랑 애는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넌 언제까지 네 엄마 병수발 만들 셈이니? 아주 작정한 듯 따져 물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집 왔으면 시집 가풍을 따라야 한다시며 예정대로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시겠다고 엄포를 놓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잘 달래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서방님과 동서도 저한테 감정의 골이 생겨버렸거든요. 제가 명절 때 시댁에 안 올 걸 대비해서 동서한테 연락을 하신 모양이에요. 꽁 대신 닭이라고 큰며느리가 못 오면 둘째라도 와서 일하란 얘기였죠. 결국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는 짜증을 부리며 형님,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어머니 혼자서 준비를 다 해요. 어머님 한다면 하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요게 아주 잔머리를 굴리더군요. 시어머니 핑계를 대고 절 몰아세우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안 가면 지가 해야지. 왜 시어머니 타령이래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수십 가지나 되는 음식을 어떻게 혼자 다 만드시냐고요. 그러자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서방님이 저 들으라고 소리쳤어요. 안서동께서 편찮으시다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형수님이 하셔야 맞죠. 동서와 서방님의 되도 않은 말에 짜증이 났지만 여기서 제가 한 소리 했다간 명절 앞두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 전 일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자긴 일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저더러 친정엄마 병수발도 말고 그 많은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편을 들며 동생하고 재수 씨한텐 자기가 대신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로 남편도 중간에서 입장 곤란할 텐데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저도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로 형제간에 갈라놓느니 내 몸 고달프고 말지 싶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섰죠. 할 수 없이 엄마한텐 간병인을 붙여두고 전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댁을 오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해 명절은 맏며느리표 음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가득 차려냈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들을 보시곤 그제야 흡족해 하시더군요. 근데요, 알고 보니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시어머니가 정작 본인은 지금껏 명절 음식을 대충 차려오셨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가풍이 어쩌니 해가며 며느리만 잡아오신 거죠. 상을 다 차린 전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이 돼서 내 할 도리는 했으니 병원에 가보겠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도 떼기 전에 어머님께서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일하다 오느라 피곤할 테니 상 물리거든 네가 설거지까지는 하고 가거라. 아, 진짜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설거지까지 나보고 하라니. 게다가 둘째 며느리는 뒀다가 국 끓여 먹는데요. 명절날 어른 다 있는데 큰소리 내는 건 우리 엄마 욕먹이는 것 같아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통에 손을 넣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병원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간병인 말이 오늘이 고비라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오라더군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일단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가 위독한 상태라 당장 가봐야 하겠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동서는 어떻게 맏며느리가 명절날 중간에 빠지냐면서 헛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명절 분위기 망쳐야겠니?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내 멋대로니? 마치 못할 짓한 종년 몰아세우는 안방마님처럼 눈 내리깔고 그러시는데 정말 똥바가지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이런 인간들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동서가 절 따라 나와 붙잡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혀를 끌끌 차고 있었고요. 전 동서 팔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그대로 달렸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무사히 항고비를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서 일단 엄마 얼굴부터 살폈죠. 엄마는 급하게 오느라 앞치마 차림으로 온 절 보시곤 웃으시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놀랐을 딸을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픈데도 오로지 제 걱정뿐이거든요. 우리 딸 엄마 걱정돼서 왔구나. 내 걱정은 말어. 엄마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하셨죠. 내 딸이 행복한 게 엄마 소원이야. 명절인데 엄마 때문에 이러고 와서 어쩌니? 엄만 괜찮으니까 얼른 시댁에 가봐라. 저는 시댁에 잘 얘기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 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며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말이죠. 며칠 뒤 엄마는 안정이 되셨고 그제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저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예요. 뒤늦게서야 남편한테 시어머니 기분은 좀 풀리셨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리신 것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엔 시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셨는데 제가 병원에서 며칠 동안이나 병상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시더래요.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푸신 것 같아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렇게 넘어갔고 어머니와도 감정을 좀 풀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추석 일주일 전쯤이던가요. 저는 지난 설에 시댁에서 뛰쳐나온 게 죄송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 시댁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차례 음식을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대뜸 앞으로는 미리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고 하시지 뭐예요. 어리둥절했고 동서는 뭘 좀 아나 싶어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이번 일에 대해 들은 게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진 분 아니야. 엄마도 이제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지. 이러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똑같다 싶었죠. 아무튼 이번 추석엔 미리 음식을 안 해도 된다니 저야 좋죠 뭐. 찜찜하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요즘 들어 남편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병원이 차도가 없어서 여전히 전 엄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딸아이 육아는 여전히 남편 몫이 많고요. 중간에 베이비시터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이 좀 더 보는 식으로 하자고 결론을 냈거든요. 저는 저대로 내 몸이 힘들다 보니 남편과 아이한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장모 때문에 졸지에 육아를 떠안게 된 남편은 그동안 많이 지쳤던 모양이었어요. 여보, 당신 너무 장모님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장모님 병수 바라느라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나랑 우리 딸, 우리 엄마도 좀 생각해주라. 그동안 잘 참아왔던 남편은 결국 제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맞받아 쳤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던 거 인정해. 당신한테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 생각까지 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지 알면서 나보고 뭘 더 하란 소리냐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한 짓들. 결혼해서 지금까지 날 어떻게 대하셨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 거 아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전 쌓인 감정을 남편한테 쏟아부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절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시어머니한테는 조금도 신경 써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한 만큼 앙금도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기적으로 찾아와 잔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요 근래 들어 연락이 뜸하신 거예요. 툭하면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시더니 전화도 안 하시고 불시에 쳐들어오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심경에 변화가 생기신 건가 싶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글쎄 어머님이 폐암 2기라지 뭐예요. 평소 시아버지께서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아버님 건강 걱정은 했지만 어머님이 폐암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은 이게 다 아버님 탓이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처음엔 그저 감기가 길게 가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병원에 가셨다가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다더군요. 이 일로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대판 싸우셨고요.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플 때는 가족밖에 없다는 걸 아셨는지 다행히 아버님에 대한 원망을 푸신 모양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폐질환으로 고생하실 때 그렇게 모질게 구시더니 벌 받은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글쎄 어머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기 전부터 저희 엄마 병문안을 다니셨다지 뭐예요. 물론 거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요. 지난 설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모친께서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딸아, 나 살아 생전에 내가 얼마나 이 애미를 애틋해 했니. 그러니 너도 며느리가 지 애미 걱정하는 마음 조금만 헤아려 주려무나. 자식이 자기 부모 애틋해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드냐. 어머님은 꿈에서 깨고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제야 설 당일에 엄마가 위독하다며 뛰쳐나간 제 심정도 이해를 하게 되셨다나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저 몰래 종종 저희 엄마 병실을 찾으셨나 봐요. 명절 당일 안 싸더니 위독하다는 말에도 기어이 절 잡아놓고 설거지까지 시키신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동안 친정엄마와 남편이 그 일을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건 어머님 부탁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님이 병문안 가신 걸 제가 알게 되면 그동안 제게 한 일 때문에 갑자기 부끄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저희 엄마랑 남편한테 당부하신 거고요. 병문안 가실 때마다 몸에 좋다는 보약과 과일도 몰래 챙기실 만큼 저희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어머님이 병에 걸리시니까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털어놓게 된 거라네요. 남편이 시어머니도 좀 생각해 달라고 했던 건 바로 이런 이유였던 거죠. 솔직히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은 늘 절 못마땅해 하신다고만 생각해 왔었거든요. 고졸 며느리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게 밉고 고깝기만 했었고요. 마음에 난 상처는 사람의 마음으로 고친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부터 그간 마음에 쌓였던 앙금이 녹놓듯 사라져버렸거든요. 그제야 비로소 어머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께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른이 돼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직 죽은 거 아니니 너무들 걱정 말고 가정이나 잘 꾸리고 살라고. 그게 어머니 바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어머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건. 그날 이후 전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어머님 몸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천만다행으로 어머님은 약물 치료 덕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셨고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으로 무사히 완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달리 친정엄마는 전보다 폐 상태가 악화되었죠. 결국 이식만이 답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기적처럼 친정엄마한테 맞는 폐를 이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머님들은 비슷한 시기에 인생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셨고 덕분에 두 집안 모두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죠.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오면서 숱하게 흘렸던 눈물들이 솔직히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이 너무도 값진 탓이겠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집안이 만나 대가족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경험했어요. 어렵게 얻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웃음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된 일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